아까 이제 김도인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태유 교수님도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군사, 경제, 소프트 파워, 이데올로기 뭐 전 영역을 다 포괄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수렴되는 지점은 결국 기술 경쟁이고요.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앞으로의 추이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산업혁명과 직결된 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부 주제의 두 번째가 바로 정보통신기술혁명이나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국가대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그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읽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 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1차, 2차, 3차, 4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혁명이라 그러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서 과거 8,000년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꾼 게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한 150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학자들이 전반부를 뚝 잘라서 1차, 후반부를 2차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1, 2차 산업혁명은 연속적인 현상이고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꾼 거다. 그러면 3, 4차 산업혁명은 뭐냐? 3, 4차는 또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바꿔가는 일대 혁신.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행이 됐다고 간주되는 앞부분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현대 진행 중이거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뒷부분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러서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런 거 보면 사실 중국의 양무운동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자, 뭘 하자, 사물 인터넷을 하자 이런 얘기로 점철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 없거나 이렇다는 뜻은 전혀 아닌데 이게 국가의 산업혁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걸로 안 된다. 제도혁신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논쟁에 있어서 제가 어떤 정부나 특정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도혁신과 함께하는 산업혁명은 성공하고 제도혁신 없이 과학기술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전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주소를 어느 정도 짚어볼 수 있지 않나. 100% 동감입니다. 사실 그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에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이 신기술과 산업에 의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갖다 붙인 그런 것이 산업혁명인데 그런데 지금 요즘의 우리 삶은 확실히 그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동안 산업사회는 우리가 서구를 쫓아갔지만 이번 AI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리더하겠다 하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문명 전환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기술혁명 정도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빛과 그림자가 다 있죠. 그런데 과학기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외국은 다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과학기술 그러는데 그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냥 어떻게 그런 과학기술을 진흥할 수 있나? 인류 역사에서 어떤 때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나? 그걸 보면은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는 극심한 경쟁입니다. 극심한 경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제품을 놓고 두 회사가 사활의 경쟁을 벌이면은 해당 제품 관련 기술은 당연히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기술 개발에 어줍지 않게 끼어드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극심한 경쟁의 최고 단계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뭐 항공기도 전쟁 중에 나온 거고 컴퓨터도 다 전쟁 중에 나온 거고 대단한 기술 발전들은 다 전쟁 중에 나왔죠. 근데 이제 뭐 전쟁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전쟁 중에 그게 발전한다는 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기술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경쟁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도 그렇고 뭐 인문학도 그렇고 결국은 당대의 현실에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중차대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과학적인 그런 탐구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 성찰이 아주 탄탄한 공고한 것이 되려면 저는 사회도 그렇고요.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적 태도, 과학적 학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현대 우리 학교 교육의 편제에서 이렇게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오래된 이런 그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도연 장관님께서 이제 우리가 과학하고 기술이 어떻게 합성어가 돼서 합성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합성어처럼 사용하게 된지 연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학이라는 이 개념을 기술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분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수준에서 만들어낸 생산력이 기술 수준에서 만들어낸 생산력을 압도한 사건이 저는 아편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서양 제국주의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동아시아 대표국가 일본과 중국이 절치부심하고 복수를 꿈꾸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은 두 가지가 뭐냐면 과학하고 철학입니다. 동양에는 없는데 서양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단 말이냐 하고 보니까 동양에는 기술과 사상 혹은 기술과 이데올로기까지만 있고 과학과 철학은 동양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서양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서양 배우기입니다. 서양 배우기. 중국은 서양을 배우자. 일본은 타라 입구. 그래서 서양 배우기 나오는데 그 배움의 최정점에 과학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을 우리는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데 과학과 기술을 아직 직접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이라는 합성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과학적 세계가 더 추상화돼서 지식과 정보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동한 이 높이를 따라잡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미래는 절대 시간과 기다림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인재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열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런데 AI 인재를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AI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이 40명, 50명이랍니다. 40명, 50명. 이것은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 마인드가 리더십이나 펠로우십에서 비교적 공고하게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회. 저는 그게 이제 선진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내부 경쟁, 어떤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그다음에 실험과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격려되어지는 과학자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격려를 받고 하는 그런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제품 만들고 이런 것에 어떤 그런 배경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교육,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과학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생활 상식이 돼가는 이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해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 패권 경쟁과 국가 전략 문제 다루었고요. 또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이 첫째, 두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좀 지구적 차원의 좀 세계적인 의미가 이제 강한 그런 주제이고요. 이 세 번째 주제인 이제 격차 사회를 넘어서 사회 통합으로라고 하는 주제는 특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하두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중요한 하두 가운데 하나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격차 사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 한국 사회의 최대 하두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일자리 창출 문제, 그 다음에 평등의 문제, 공정과 정의의 문제, 그것에 입각한 복지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물론 교육 문제도 그 사항 중에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뜨거운 주제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 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마 자기의 브랜드 비슷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기본소득을 위시한 기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격차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가의 어떤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 이슈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기본소득도 있고요. 격차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씀들 하시죠.